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 불리웠던 소년. 그는 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1910년 하버드 대학교 11세 소년 윌리엄 시데스는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유수한 교수들과 연구자들 앞에서 4차원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강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그의 천재성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물리학 교수 데니얼 F. 컴스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디스가 위대한 수학자, 과학계의 유명한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34년 후 IQ 250에서 300에 가까웠다 알려진 세계의 천재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어른이고 어른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할 것이 없다. 윌리엄 제임스 시데스는 1898년 4월 1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보리스는 하버드 심리학 교수였고 어머니 사라는 의사였습니다. 아버지 보리스 시데스는 자녀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인 시데스에게 장난감 대신 알파벳 블럭을 주었습니다. 학습을 지체하는 것은 아이에게 실수이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 지속될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보리스는 속물과 천재라는 책에서 자신의 교육법을 설명하며 다른 부모들에게도 이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윌리엄은 그의 이론을 증명하는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지적 발달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18개월에 뉴욕타임즈를 읽기 시작했고 5살 때 해부학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 라틴어 등 8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천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의 어머니는 영특한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족의 저축을 책이나 지도, 그리고 다른 학습 도구에 쏟아부었습니다. 시데스의 아버지는 그가 9살 때 하버드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학교 측은 그의 나이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2년간의 설득 끝에 11살이 된 윌리엄은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연소 하버드 학생이 된 윌리엄 시데스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시데스는 놀라운 학업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학 수업을 쉽다고 표현했고 교수들은 그의 지적 능력에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성공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는 여자와 키스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어요. 놀림과 쫓김을 당했고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천재라는 이름은 그를 높였지만 동시에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교실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복도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910년 1월 18일 코넌트홀에서 시데스는 4차원 물체 4디멘셔널 bodies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계를 넘어 4번째 차원에서의 물체 움직임에 관한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1살 소년이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 앞에서 자신만의 이론을 펼치는 모습, 마치 모차르트가 처음 연주하는 것을 듣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강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데스가 신경쇠약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임즈는 미국 전역에 똑똑한 아들들을 둔 부모들이 안도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천재가 고장났다는 이 뉴스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지능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과 기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요양원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압박,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쨌든 1914년 윌리엄은 16살의 나이로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진 듯 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 완벽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군중을 싫어했다. 졸업 후 시데스는 17세의 나이에 텍사스 라이스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신입생 수학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어로 강의하고 교재 일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똑똑했지만 우리와 소통하는 법을 몰랐어요. 강의는 너무 어려웠고 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해했죠.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데스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사회체제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법학대학을 중퇴한 직후 시데스는 보스턴의 메이데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사회주의자임을 밝혔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형태의 정부를 지지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와 같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체포는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신문은 그를 지쳐버린 천재, 너무 일찍 번아웃된 천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정신 요양소에 보내는 조건으로 감옥행을 면하게 했습니다. 요양소에서 그의 부모는 그를 교화하려 했고
정신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경험은 시디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년여간 갇혔던 요양소에서 풀려난 시디스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결별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단순한 사무직에 취업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이제 숨겨진 비밀이 되었습니다. 시디스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여러 가명을 사용하며 뉴욕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천재성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시디스는 1924년 뉴욕의 한 회사에서 주급 23달러를 받는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계산이 정말 빨랐어요. 하지만 승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절했죠. 마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시디스는 비밀리에 지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25년 그는 The Animate and the Inanimate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연력학 제2법칙의 가역성에 기초하여 생명의 기원과 우주론에 관한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의 한 부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어두운 별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제고하게 만든다. 그는 우주를 양의 경향과 음의 경향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수십 년 후에야 발견한 블랙홀과 암흑 물질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의 이론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장의 전자티켓을 강박적으로 수집했고 이에 관한 책 환승 수집품에 대한 기록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의 역사서와 다양한 저서를 가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시디스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깨졌습니다. 뉴요커 잡지가 4달러짜리 천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의 현재 모습을 조롱하듯 보도한 것입니다. 덩치 크고 뚱뚱하며 한때 천재 소년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단순 계산원으로 일하며 전차 티켓을 수집하는 괴짜가 되었다. 그는 방황하는 무책임한 삶을 사는 데서 큰 아이러니한 즐거움을 얻는 듯하다. 시디스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기사가 자신을 공적인 비웃음, 조롱, 경멸에 노출시켰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뉴요커를 고소했습니다. 내 의뢰인은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살 권리를 원합니다. 한번 유명했던 사람은 계속 유명한 겁니다. 그는 공인이고 그의 삶은 공적 관심사입니다. 법원은 그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부분은 계속 진행되어 시디스는 결국 뉴요커와 3,000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소송 이후 시디스는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거의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주된 취미는 부모님과 함께 전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방에는 전차 티켓 수천 장과 기이한 메모들만이 가득했습니다. 1944년 7월 17일 46세의 윌리엄 시디스는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고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단 몇 줄로 그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신문의 끝없는 특집 기사들로부터 도피해 주급 15달러짜리 사무직에서 숨어 살던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 피터벤 브리건 병원에서 빈곤한 환자로 사망했다. 며칠 후 한 친구가 보스턴 고업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친구들은 그를 약물 중독자이자 반사회적 은둔자로 묘사한 신문의 허위 보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사무직에 있었습니다. 빌 시디스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시디스의 죽음 이후 수십 년이 지나 그의 업적은 서서히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그의 책 The Animate and the Inanimate가 한 다락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디스의 이론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 물리학이 수십 년 후에야 이해하게 된 개념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학계에 남아 있었다면 물리학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로이스 터먼은 시디스의 경우는 드문 예외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심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스 대학의 한 교수는 시디스가 천재의 저주나 집중적인 교육의 희생자가 아니라 언론과 대중의 무자비한 잔인함의 희생자였다고 평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했을 뿐이야.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의 이야기는 천재성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사회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이를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실패였을까요?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 세상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세상을 잊기로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